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한테는 저희가 낳은 아들 외에 자식 같은 딸이 하나 더 있어요. 호적상으로는 남편의 여동생으로 되어 있으니 정확히는 제게 시누이가 되는 사이죠. 그런데 사실 시누이와 남편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에요. 그런데도 저희 시부모님 때부터 저희 부부에 이르기까지 25년 가까이 가족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엔 시누이가 급성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절망적인 그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뭡니까? 사실 그동안 저희 부부가 대가를 바라고 어린 시누이를 맡아 키웠던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은혜 갚은 까치덕을 보게 되었네요. 곳곳에서 흉흉한 소식만 들리는 각박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아직 세상엔 인정이 남아있다는 걸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남편이 저보다 2학년 선배였거든요. 고3이던 남편과 고1이던 제가 처음 만난 장소는 다름 아닌 학교 도서관이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왔던 저는 아직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점심시간이 끝나면 학교 도서관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거기에 남편이 있더라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마주친 우리는 비록 말 한마디 섞어보지는 못했지만 은연중에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고1과 고3은 교실층이 달라서 자주 만날 일이 없었지만 등하굣길이나 운동장, 매점 같은 곳에서 가끔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남편 쪽으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인연이 되려니 그랬을까요?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우리 학교 날라리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쓰레기 소각장까지 끌려가게 되었죠. 다짜고짜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데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누가 도와주기는 할까? 교실까지는 너무 멀어서 죽어라 도망친다고 해도 금방 잡힐 텐데 어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데 날라리 중 한 명이 제 어깨를 툭 치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찰나 머리에서 뭔가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책이었어요. 책 옆면에 십진 분류표에 따른 번호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도서관 책인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어 책이 떨어진 곳을 올려다봤더니 남편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날라리들을 향해 말했어요. 니들 지금 정다은한테 삥 뜯는 거냐? 그 말에 날라리들은 순식간에 흩어져 도망을 쳤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벌어진 상황에 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서였죠. 그러자 남편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정다은, 괜찮아? 너 혹시 쟤들한테 맞은 거야?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는 몇 분도 안 돼 제가 있는 곳까지 달려왔더라고요. 평소 도서관에서 봤을 때는 세상 고민 혼자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남편이 그날은 평범한 19살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혹시 제가 어디 맞아서 다친 건 아닌지 꼼꼼히 살핀 남편은 그제야 한시름 놓더라고요.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너 왜 그러고 서 있어? 놀라서 그래? 내가 집에 데려다 줘?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나한테 관심 있어요? 제 무릎에 남편은 눈만 꿈뻑이다가 짧은 한숨을 쉬고는 그러더군요. 이름표에 떡하니 적혀있는데 왜 몰라? 한 달 넘게 도서관에서 매일 마주쳤는데
이름을 못 외우면 그게 바보지. 그제야 저는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제 이름까지 알아낸 줄 착각했거든요. 홍당무처럼 빨개진 얼굴로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등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여기까지 왔지. 그 말에 심장이 벌컹벌컹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앞장을 서더라고요. 말로는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날라리들이 또다시 괴롭힐까봐 그런다고 했지만 제 머릿속에선 그 말이 나를 좋아해서 지켜주고 싶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한창 할리퀸문고에 빠져있던 고1 여학생이었으니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연애 판타지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그런 착각을 할 만도 하죠. 남편한테 도움을 받은 이후로 날라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점심시간 때 도서관에서 남편과 마주치면 여전히 집에 가는 길이 무섭다, 날라리들이 또 괴롭히면 어쩌냐 등등 대놓고 꼬리를 쳐댔어요. 덕분에 남편이 저희 집까지 데려다주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꽤 소득도 있었죠. 집까지 가는 길에 남편에 대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고3이니까 당연히 공부나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의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17살이나 어린 여동생? 와, 오빠네 부모님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그 동생 때문에 오빠가 고민할 일이 뭐야? 실은 그 애는 우리 엄마가 낳은 게 아니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임신한 걸 못 알아봤겠어? 엄마가 배도 부른 적 없는데 하루아침에 내 동생이라고 젖먹이 아기를 데려온 거야. 엄마가 낳지 않았다면 아빠가 밖에서 낳아온 거밖에 더 돼. 그런데도 엄마는 아빠한테 화도 안 내고. 솔직히 내가 엄마라면 당장 아빠랑 이혼할 텐데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동생 우는 소리만 들려도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 애를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 공부 걱정만 해도 모자랄 판에 부모님 외도와 배다른 동생 고민까지 하게 된 남편이 안쓰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었죠. 그저 고민을 들어주는 것 밖에는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세상 고민 혼자 다 떠안고 살던 남편이 갑자기 확 밝아진 거예요. 형이 그러는데 우리 집 막내 말이야. 아빠가 밖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입양을 한 거래. 형이랑 누나는 진작 알고 있었더라고. 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엄청 걱정했잖아. 다시 웃음을 찾은 남편은 그제야 미뤄뒀던 성적 걱정과 대입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성적이 상위권에 있던 사람이라 정신을 차리고 달려드니 금방 원래 자기 성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듬해 남편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고 그와 동시에 저는 부모님을 졸라 남편을 제 과외 선생으로 불러들였어요. 너 예체능과인데 굳이 나한테 영수 과외를 받겠다고? 차라리 그 시간에 수능이나 실기 점수를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빠, 예체능이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문과나 이과만큼은 아니지만 예체능도 성적이 중요하단 말이야. 어차피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 할 생각이었다며. 과외보다 더 좋은 알바 자리가 어딨냐? 그러니까 과외해줘. 남편 말대로 저는 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예체능과라서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이나 실기에 중점을 두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남편과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고집을 피운 거였죠. 그렇게 시작된 과외는 창피한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과 사귈 수 있을까? 음흉한 꿍꿍이를 가진 저와는 달리
남편은 정말 공부만 가르쳤거든요. 저의 형편없는 영수 실력을 고스란히 까발린 채 진행되는 수업 때문에 연애는 개뿔, 죽어라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기에 바빴죠. 그렇게 남편의 졸업식을 앞둔 2월 어느 날, 남편이 과외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를 않더라고요. 남편네 집에도 전화를 해보고 삐삐도 여러 번 쳤는데도 말이죠. 결국 그날 남편은 저희 집에 오지 않았어요. 집이라도 알면 찾아갔을 텐데 어디 사는지를 모르니 그럴 수도 없었죠. 과외를 펑크 내고 며칠 뒤 남편이 초췌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잔뜩 화가 난 저를 화를 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지만 이어진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나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평소 지병을 앓고 계시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거든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본 경험이 없는 저였지만 남편의 슬픔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도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걸 자주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마치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사람처럼 시리에 빠질 수밖에요. 그래도 남편은 제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서 금방 슬픔을 털고 일어났어요. 전처럼 과외도 열심히 봐주고 어머님 대신 어린 동생도 잘 돌봐주었죠. 가끔 집에 동생을 봐줄 사람이 없을 때는 제게 양해를 구하고 동생을 데리고 과외를 하러 오기도 했어요. 그 덕분에 막내 시누이와는 일찍부터 안면을 틀 수 있었죠. 남편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제 과외는 이어졌어요. 저는 남편이 대학생이 되고 나니 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조금씩 거리감이 느껴져서 초조하기만 했어요. MT니 대학 축제니 하는 대학생들만의 놀이문화가 고등학생인 저한테는 너무도 부럽기 그지없었거든요. 게다가 대학에는 남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강의를 듣는 여학생들도 있어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여대생들은 화장도 하고 염색에 파마까지 할 텐데 맨 얼굴에 단발머리인 저로서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과외 시간마다 어른스러운 옷을 입고 입술에 립글로스도 바르곤 했는데 하루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다은아, 내가 진작부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너 옷차림이 그게 뭐니? 입에 바른 건 또 뭐고?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벌써부터 어른 흉내야. 그런 거 할 시간에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낫지 않겠니? 앞으로는 과외할 때 옷 단정히 입어. 입에 바르는 것도 하지 말고. 알았어? 제 마음도 몰라주고 남편은 청학동 선비처럼 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꼬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말이죠. 이런 제 음흉한 꿍꿍이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정말 공부만 가르치다가 이듬해 군에 입대를 했어요. 참 융통성도 없고 눈치도 없는 남자였지만 그래서 더 남편한테 끌렸는지도 모르겠네요. 고3이 되어서 남편과 같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성적이 미치지 못해서 그러지는 못했어요. 게다가 수능까지 망치는 바람에 제가 원하던 대학은 다 떨어지고 전문대 디자인과에 진학하게 되었죠. 그 바람에 집에서는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욕을 옴팡지게 들어먹었고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는 합격증을 받자마자 그 주 주말 먹을 걸 잔뜩 만들어서 남편이 있는 부대로 면회를 갔어요. 그리고는 정식으로 사귀자고 말을 했죠. 남들은 남자가 군에 가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데 저는 제 발로 고무신을 신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셈이었죠. 그동안 저랑 오랜 기간을 함께하면서 정이 들었던 탓인지 아니면 군대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평소 같지 않게 남편이 순순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고1 때 만난 남편과 그렇게 바라던 연인이 되었어요. 부대로 편지도 열심히 써서 보내고
면회도 빠지지 않고 갔어요. 남편이 휴가 때 나오면 그 며칠을 시간 단위로 쪼개가며 함께 보내곤 했고요. 남편도 저도 서로가 첫 연애 상대였기 때문에 모든 처음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둘 다 서툴고 어색하긴 했지만 하나하나 우리 손으로 만들어간다는 기분이 들어서 내 옆에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전문대를 졸업하고 광고회사에 웹 디자이너로 취직한 저는 남편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비록 나이는 2살 어렸지만 사회생활을 먼저 해서 그런가 제 눈에는 남편이 어리게만 보이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도 사회인답게 신용카드로 계산을 해보이면서 얼마나 놀렸나 몰라요.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면 종종 막내 시누이가 따라 나오기도 했는데 엄마 없이 자라는 게 가여워서 머리 피니며 학용품을 사서 안겨주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막내 시누이도 저를 잘 따르게 되었고요.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하는 사이 남편도 대학을 졸업하게 됐고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 차이를 확인하고 나니 이래서 다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나 보다 싶더군요. 둘 다 번듯한 직장도 있고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되자 은근히 프로포즈를 기대하게 되었어요.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해서 더 조급함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된 게 결혼 얘기를 꺼낼 생각도 않는 거예요. 매번 제가 먼저 대시하고 손 내밀고 했더니 버릇이 된 건지 아니면 저랑은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건지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던 차 주말에 만나 영화를 보고 부대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느닷없는 제 울음에 남편은 난감해했고 주변 테이블에선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우리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다은아, 너 갑자기 왜 그래? 오빠, 아무래도 나 더는 못하겠어. 우리 그만 만나자. 갑작스런 폭탄 선언의 남편은 얼이 빠진 채 멍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게를 나와버렸죠. 잠시 뒤 계산을 마친 남편이 달려나오더군요. 야, 너 왜 이러는 거야? 부대찌개 먹다가 갑자기 헤어지자니. 왜? 네가 먹고 싶다는 파스타 안 먹었다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부대찌개가 먹기 싫었으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멍청아, 넌 내가 그깟 먹을 것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정민이, 수영이, 가은이 다 결혼했어. 내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 결혼 안 한 건 나 하나뿐이라고. 너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니? 데리고 놀다가 결혼은 조건 좋은 다른 여자 만나서 하려는 거 아니고? 내가 매번 너한테 먼저 손 내미니까 내가 우스워 보이지?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말해봐, 이 자식아. 그러자 남편이 말없이 택시를 잡더니 저를 태웠어요. 그리고는 기사님한테 저희 집 위치를 말하고는 잘 데려다 달라며 차비를 미리 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잡아준 택시를 타고 혼자 집으로 왔어요. 그때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그동안 함께 찍었던 사진이랑 남편한테 받은 선물들을 모조리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이 퇴근 시간에 맞춰 저희 회사 앞으로 왔지 뭐예요. 다 끝난 마당에 여긴 왜 왔냐고 따지려는데 먼저 선수 쳐서 그러더라고요. 나랑 어디 좀 가자. 실은 아버지가 널 만나고 싶어 하셔.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말하면 같이 안 가줄 것 같아서 말 못했어. 헤어진 마당에 아버님을 만나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른이 기다리신다는데 안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억지춘향처럼 따라갔는데 아버님이 너무도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는 거 있죠. 아버님은 아직
우리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이놈이 워낙 눈치도 없고 목석 같은 놈이라서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늙어 죽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 예쁜 색식감을 숨겨두고 있었구나. 집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진작 결혼을 서둘렀을 텐데. 아가, 미안하다. 그래도 저놈이 애비한테 손 벌리기 미안하다고 지 손으로 결혼자금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린 거니까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오빠가 결혼자금을 준비했다고요? 워낙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 잘 몰랐는데 남편은 지금까지 저를 만나면서 결혼 자금을 모아왔던 모양이었어요. 올해 말이면 적금이 만기가 돼서 그때 청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못 참고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해버린 거였죠. 솔직히 반가운 마음 반, 서운한 마음 반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을 미리 언지를 좀 주면 어디 덧나나요? 꼭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진을 다 빼놓고 감동을 주면 저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살짝 열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달래주셔서 헤어지자는 말은 그 자리에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된 우리는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아무래도 어린 시누이가 있어서 챙겨줘야 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아주버님 내에도 그렇고 시누이들도 그렇고 막내 시누이한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보기 안쓰러워 내린 결정이었죠. 사춘기에 접어든 시누이는 또래들보다 체구가 작았어요. 남편 말로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해서 잔병 치레를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워낙 어릴 때부터 저랑 보고 자라 그런가 다른 식구들보다 저를 잘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 시누이 학교에 갈 일이 생기면 아버님 대신 제가 가는 일이 많았어요. 시누이는 글 쓰는 재능이 있어서 교내외 백일장에서 크고 작은 상들을 많이 타오곤 했어요. 그래서 진작부터 대학 진로를 문예창작가로 잡았더라고요. 같은 예체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면에선 남편보다도 시누이랑 말도 잘 통하고 생각도 비슷한 면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님이 지인들과 약주를 한잔 하셨는지 술 냄새를 풍기시며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점퍼 속에 붕어빵을 한 봉지 넣고서 말이죠. 막내 며느리 주려고 산 건데 식을까봐 꼭 끌어안고 오셨다며 봉지를 건네시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꿀물을 타드리려고 잠깐 앉아 계시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가, 만약에 말이다. 혹시라도 내가 세상을 뜨게 되면 우리 유영이를 너희가 좀 맡아줄 수 있겠니?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자꾸 약한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이렇게 정정하신데요. 그래도 아버님이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좋아요. 아가씨는 우리가 책임지고 보살필게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고맙다, 아가. 사실 유영이는 말이다. 아버님은 제 대답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동안 자식들한테도 감춰두었던 말씀을 하셨어요. 막내 시누이의 출생에 관한 거였죠. 시누이는 저희 시부모님이 시설에서 입양해온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지병이 있으셔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다니셨는데 그때마다 택시를 모는 아버님이 어머님을 태우고 병원에 다녀오시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평소처럼 검진을 마치고 어머님과 집에 돌아오는데 차 뒷자리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확인해 봤더니 짐가방 안에 갓난 아기가 들어있더라지 뭐예요. 집사람이랑 병원에 가던 길이었는데 웬 젊은 여자가 막무가내로 태워달라고 떼를 쓰지 뭐냐. 당시에 합승도 흔한 일이었으니까 일단 태웠지.
마침 목적지도 가까웠고 했으니까. 그런데 차에 애를 놓고 내렸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초겨울이었으니 망정이지 한겨울이나 한여름이었어 봐. 애가 어떻게 됐겠냐고.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그 길로 달려가 파출소에 가서 사정을 말했더니 당장 아기를 맡아줄 시설이 없다며 부모를 찾을 때까지 며칠간만 아기를 맡아달라고 하더래요. 그렇게 아기를 맡은 지 이틀 뒤 아기는 시설에서 데리고 갔지만 끝내 아기 부모를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지금처럼 CCTV가 상용화되지 않은 시절이라서 아기를 차에 두고 간 여자의 행방조차 찾을 수가 없었대요. 결국 아기는 시설에서 살게 된 거죠.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피덩이를 시설에 보내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거야. 셋을 키우나 넷을 키우나 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건데 그냥 우리가 키우자 싶었지.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됐다. 아기를 처음 집에 데리고 온 날은 하필 남편이 수학여행을 떠난 기간이라서 남편은 그런 내막을 알지 못한 채 입양을 한 뒤에야 아기를 만나게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혼자 하지 않아도 될 소갈이도 했던 거고요. 그 어린 걸 위해 한 결정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 싶구나. 그때 우리가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보다 더 좋은 부모를 만날 수도 있었잖니. 집사람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뜨지만 않았어도 그 어린 게 엄마 정도 못 받고 자라진 않았을 텐데 말이다. 그건 모르는 거죠. 혹시 알아요? 정말 이상한 양부모 만나서 험한 일 당하거나 파양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버님이랑 그이가 사랑 듬뿍 주고 키워주셔서 아가씨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그러던걸요. 자기는 아버님 딸이어서 너무 행복하다고요. 그러니까 괜한 마음 쓰지 마세요. 아버님은 제 말을 들으시곤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게 아버님과 단둘이 얘기를 나눈 마지막이 될 줄은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본인은 안다고 하잖아요. 아버님은 저희 집에 방문하시고 며칠 뒤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졸지에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아버님이 나름대로 유언장을 남겨두셨는데 그걸 본 아주버님과 큰 시누이가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사실 유언장이라고는 해도 형식도 갖춰지지 않은 종이 메모에 불과했어요. 있는 사람들이야 유언장을 담당하는 변호사도 따로 있고 미리 공증도 받아놓고 마련이지만 일반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그래도 아버님은 나름대로 자신의 뜻을 밝히려고 달력 뒷장에 유언장을 남기셨던 거죠. 아버님의 유언장 내용은 이랬어요.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을 저희 부부한테 남겨준다고요. 아마도 막내 시누이를 저희 부부한테 맡기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 장남인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막내인 너한테 집을 줘? 난 이따위 유언장 인정 못해. 어머 오빠, 여기서 장남이 왜 나와? 요즘엔 딸들도 똑같이 유산 상속 받는다는 건 몰라? 암튼 나도 이 유언장에 동의 못한다는 거엔 동의해. 그냥 이 집 팔아서 3등분 해. 유산을 나누자는데도 저도 남편도 동의해요. 그런데 왜 4등분이 아니라 3등분인 거죠? 엄연히 막내 시누이 목도 있는데 말이죠. 남편이 그 점을 따져 물었더니 아주버님과 시누이 모두 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쟤는 우리 핏줄이 아니잖아. 왜 우리 아빠 유산을 남의 집 자식한테 줘야 해? 안 그래 오빠? 당연히 안 되지. 그리고 이참에 쟤는 파양해버려. 괜히 법적으로 유산 나눠달라 소송이라도 걸지 누가 알아? 그뿐이야. 아버지도 안 계신 마당에 누가 쟤를 맡아 키우겠어. 그간 키워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인간들이 어찌나 몰인정한지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더라고요. 긴 세월 한 집에서 형제로 살았으면서 어쩌면 돈 앞에서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는 건지 인간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으로 들인 이상 유영인 우리 형제야. 어떻게 돈 몇 푼에 형제까지 버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아내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혹시라도 당신이 잘못되면 유영이 부탁한다고 하셨대. 내 앞으로 집을 남기신 것도 형이랑 누나가 이럴까봐 그러신 걸 거라고. 좋아. 유영인 우리가 맡아 키울 거야.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으니까. 대신 유영이 몫의 유산은 확실히 줘. 안 그랬다간 내가 유영이 대신 유류분 청구 소송할 거니까 알아서들 하라고. 남편이 소송 불사를 외친 덕분에 신우이는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죠. 제가 출산을 하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도 저희는 신우이 앞으로 남겨진 유산에서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건 신우이 대학 자금으로 남겨둘 생각이었으니까요. 어린 신우이를 데리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남편도 저도 우리 자식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남편 손으로 신우이 똥기저귀까지 갈아주며 키운 터라 솔직히 자식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물론 저희 친정에서는 이런 상황을 달가워하지는 않았어요. 애가 불쌍한 건 불쌍한 거지만 당신 딸이 고생을 하는 게 안쓰러워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린 신우이를 키우는 게 꼭 힘든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출산을 하자 신우이가 우리 아들 기저귀도 갈아주고 저 대신 우유도 먹여주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거든요. 마치 제 남편이 신우이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따지고 보면 신우이와 함께 사는 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살던 신우이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신우이가 들어간 학교가 안성에 있었는데 서울까지 통학하기 힘들어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처음엔 주말과 방학에는 집에 와서 지내다가 3학년 때부터는 그쪽에 원룸을 구해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보다는 발길이 뜸하게 됐지만 가끔 신우이가 서울집에 오기도 하고 남편과 제가 김치랑 밑반찬을 싸들고 가기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관계는 유지하고 살았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서울에 있는 출판사에 취직을 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요. 저희 부부는 같이 살기를 바랐지만 아무래도 저희 아들도 꽤 자랐고 내 식구가 함께 살기엔 집이 좁아서 그런지 신우이가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다 큰 자식 품에서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신우이의 독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회사를 잘 다니는 줄 알았던 신우이가 집에 올 때마다 혈색도 안 좋고 무엇보다 살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빈혈도 심하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미련하게 병원에 갈 생각을 않는 거예요. 아가씨,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셈이야?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안 가겠다고 버티는데? 일어나. 나랑 당장 병원부터 가자. 언니, 나 괜찮아요. 그냥 업무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요. 그러면 더 문제지. 아무리 업무가 과중해도 사람 몸이 이렇게 망가질 정도라면 회사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니까. 잔소리 말고 당장 일어나. 어서. 싫다는 걸 억지로 끌고 근처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중병이 의심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며칠 뒤 회사에 월차를 내게 하고 금식을 한 채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세상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지 뭐예요. 상태가 조금 더 심해지면 골수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 중에 중병을 앓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 놀랐는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신우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날은 제가 병원에서 함께 밤을 보냈어요. 다음날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신우이 친부모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우이한테 유전자 등록을 하자고 말했죠. 혹시라도 골수 이식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친부모 조혈 모세포가 일치 확률이 높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물론 우리 부부도 적합검사는 받겠지만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던 신우이는 꼭 골수 이식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인지 보고 싶긴 했다며 유전자 등록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등록을 마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신우이의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겠냐고요. 당연히 만나겠다고 했죠. 그렇게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찾아온 사람은 50대 중반의 부부였어요. 병실에 들어선 순간 아, 신우이 부모가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우이와 얼굴 곳곳이 닮았더라고요. 병상에 누워있는 신우이를 본 부부는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와 끌어안았어요. 신우이도 그분들한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는지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한참이나 울고 난 뒤 부부는 의외의 말을 했어요. 자신들이 자식을 버린 게 아니라 병원에서 누군가 아이를 훔쳐갔던 거라고요. 범인을 잡기는 했는데 그 여자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로 횡설수설 해댈 뿐 아이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더군요. 알고 보니 그 범인은 몇 번의 유산 끝에 그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미 뱃속에서 죽은 채 나왔던 모양이었어요. 죽은 아기를 안고 실신할 정도로 울던 여자는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게 되었죠. 그러다 정신이 든 여자는 몰래 빠져나가 신생아실에 있던 신우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선 거예요. 남의 아기를 훔쳐선 일주일 남짓 여관방을 돌며 생활하던 여자는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희 아버님 택시에 아기를 담은 여행 가방을 놓고 내렸던 거고요. 한 여자의 잘못 때문에 20년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생사조차 모르고 살았던 신우이와 그 부모는 그날 이후 그간 못 나눈 정을 나누며 살고 있어요. 이것도 벌써 수년 전 일이네요. 신우이는 그해 겨울에 2살 아래 남동생의 골수를 이식받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어요. 신우이 친부모님이 꽤 재력이 있는 분들이었는데 그동안 자신의 딸을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며 제주도에 있는 타운하우스 한 채를 주셨거든요. 말로는 분양이 안 된 한 채 있어서 처치곤란이라며 받아달라고 하셨지만 직접 가서 보니까 당장이라도 매매가 가능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부담 가질까봐 그러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절했더니 신우이가 집까지 찾아와 받으라고 닥달을 하네요. 그래야 자기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받았답니다. 지금도 그 타운하우스는 세컨하우스로 잘 쓰고 있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도 덕분에 자주 애용하고 있고요. 예전엔 어린 신우이 데리고 사는 걸로 속상해하셨던 친정엄마도 지금은 저희 신우이를 은혜 갚은 까치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아, 깜빡했는데 뒤늦게 저희 집 소식을 들은 아주버님과 신우이가 오랜만에 연락했더라고요. 신우이 친부모 연락처를 알려달라나 뭐라나. 안 봐도 뻔하죠. 어떻게든 한몫 챙기려고 그러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딱 잡아댔답니다. 뭐 자기들이 연락처를 알아낸다고 해도 신우이가 그 사람들한테 당한 게 있는데 순순히 그 사람들 요구를 들어주겠어요?
어림도 없지. 그러게 심보 좀 곱게 쓸 일이지. 우리 부부가 대가를 바라고 신우이를 키웠던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우이 덕분에 분에 넘치는 호사를 누리게 된 셈이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세상엔 은혜 갚은 까치들도 많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집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안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직장인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엄마 칠순잔치가 있었어요. 제가 늦둥이라서 친구들 부모님에 비해 저희 엄마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철없던 시절엔 그게 정말 싫었어요. 초등학생 때 엄마 손을 잡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들 할머니와 손녀로 봤거든요. 게다가 제가 유목녀라서 아빠가 없다는 것도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 언니랑 오빠들이 철부지 동생 달래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남편도 없이 애들 넷을 키웠던 엄마는 남대문 시장에 있는 국수집을 하셨어요. 엄마 가게는 따로 점포를 두고 장사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좁은 시장양 옆으로 가판에서 국수를 파는 집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중 한 곳이었어요. 남대문 시장이 번성했을 때는 새벽에 물건을 하러 오는 도매 상인들과 지게로 짐을 나르는 인부들, 그리고 사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었어요. 남들은 잠든 시간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빨리 먹고 자리를 비켜주기 때문에 회전율이 높아서 매상이 높은 편이었죠. 하지만 장사가 잘 된다는 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노동의 강도가 높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제 기억 속 엄마는 늘 아유 죽겠다 는 말을 숨쉬는 것처럼 달고 살았어요. 그렇게 국수를 팔아 번 돈으로 우리 사남매를 대학 공부까지 시켰으니 같은 여자로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엄마의 이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불만이 많았어요. 할머니처럼 늙은 엄마, 얼굴도 본 적 없는 아빠, 다른 집 엄마들처럼 살갑지도 않고 함께 놀아주지도 않았다는 게 이유였죠. 엄마의 빈자리는 늘 언니가 채워주었어요. 저는 유치원도 언니 손을 잡고 등하원을 했고 유치원 행사 때도 언니가 엄마 대신 와주곤 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입학식도 언니랑 함께였으니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운동회에는 부모님이 함께 참여해야 했는데 아빠가 없는 저를 위해 제 형부가 대신 와서 함께 달리기를 해주었어요. 친구들 아빠들보다 훨씬 젊고 키도 크고 잘생겨서 애들 앞에서 으쓱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땐 어린 마음에 언니가 내 엄마고 형부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 철없는 아이였죠. 그랬던 제가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자라 번듯한 사회인이 될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엄마와 언니 부부는 물론 두 오빠들도 제 일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올 정도로 막내 사랑이 지극했거든요. 비록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럼에도 남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딱 한 번 내 처지가 한스럽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어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그의 집에 찾아갔던 순간이었죠.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불쾌한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이제는 훌훌 털어낼 수 있을 만큼 통쾌한 복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파운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얘랑을 처음 만난 건
신입사원 연수 때였어요. 저와 얘랑은 연수 기간 중 팀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작된 사회생활인지라 잔뜩 겁을 먹고 있던 저와는 달리 얘랑은 빡빡한 연수 일정에도 꽤 능숙해 보였어요. 처음엔 입사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좀 친해진 뒤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 생활이 처음이 아니라 그랬더라고요. 얘랑은 대학 졸업 후 모 기업에 입사해서 1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한 중고 신입사원이었어요. 첫 직장에서 배정받은 부서가 적성에 안 맞아서 1년이 넘도록 회사 생활을 했음에도 적응이 안 됐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운도 안 따라서 성격이 개판인 사수까지 만나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죠.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기에는 일한 기간도 짧고 퇴사 이유가 걸려서 신입으로 재취업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남들은 한번 뚫기도 힘든 취업 전쟁을 2번이나 뚫은 사람이라 그런지 얘랑은 남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특히 팀 프로젝트 때 얘랑은 실력이 빛을 발하더군요. 다들 사측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터라 팀의 융합보다는 자신이 돋보이려고 돌출행동을 일삼았는데 얘랑이 그걸 다 수습해가며 팀을 온전히 끌어나갔거든요. 얘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팀은 진작에 공중분해됐을 거예요. 회사가 팀 프로젝트를 시켰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능력을 보려고 했다면 팀이 아니라 개인 프로젝트를 맡겼겠죠. 회사가 원하는 건 특출난 인재가 아니라 융화가 잘 되는 인재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다른 팀들이 벌써부터 팀원 내 불화로 시끄럽잖아요. 우리 팀이 저들을 이기려면 하나로 뭉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서로 돋보이려 열을 내던 팀원들은 얘랑의 말에 따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덕분에 우리는 팀 프로젝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내딘 제 눈에는 그때의 얘랑이 아름드리 나무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죠. 입사 후 반년도 안 돼서 얘랑이 사귀자는 말을 해주었을 때 듣자마자 바로 그러자고 답했던 것도 신입사원 연수 때 얘랑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주제에 벌써부터 사내 연애를 한다는 말이 나올까봐 우리는 회사 내에서는 철저히 입사 동기 이상의 티는 내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같은 부서 여직원들이 얘랑한테 추파를 던지는 것도 꾹 참아 넘겨야 했죠. 그렇게 3년을 비밀에 붙여가며 몰래 연애를 하던 우리는 얘랑과 제가 대리로 진급을 하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할 결혼이라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자 싶었거든요. 둘이 함께 벌어서 모으면 더 빨리 생활도 안정될 것 같았어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김에 그동안 서로 모아놓은 돈을 공동으로 관리해서 대출을 포함해 우리 손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결혼이 쉽게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둘 다 결혼 정년기에다 직장도 있으니 딱히 반대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너무 쉽게 우리 집에서 결혼 승낙을 받아서 결혼 자체를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엄마와 언니 오빠들한테 환대를 받은 얘랑은 들뜬 마음에 그랬는지 자기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전에 결혼 생활에 대한 청사진부터 펼쳤어요. 일단 아이는 결혼하고 2년쯤 뒤에 가는 걸로 하자. 너도 나도 이제 막 진급을 했는데 바로 애를 가지면 네 커리어에 문제가 되잖아. 그쯤 되면 너도 입사 경력 5년 차니까 육아하면서 1, 2년 쉰다고 해도 이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어머? 무슨 계산이 그래? 그럼 나보고 경단녀가 되라는 거야? 그건 싫어. 1년이고 2년이고 간에 회사를 쉬는 순간부터 여자는 직장에 돌아갈 확률이 50%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출산이랑 육아로 업무 공백도 있는 데다 30이 넘은 유부녀 사원을 어느 회사에서 반기겠어? 다니던 회사에서도 나가라고 할 판인데. 난 육아휴직 3개월 끝나면 바로 복귀할 거야. 그렇게 애 육아가 걱정되면 자기가 1년 쉬면서 육아해. 요즘은 아빠들도 육아휴직 많이 신청한다더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설레발을 치며 옥신각신했던 우리는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생각지도 않던 암추를 만나고 말았어요. 예랑을 통해서 자기 집에서도 결혼을 반긴다는 얘기를 들었던과는 달리 그날 예비 시부모님의 행동은 어떻게든 결혼을 반대하려는 걸로만 보였거든요. 평소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이시라던 아버님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제 가슴에 비수를 꼽으셨어요. 듣자하니 유복녀라고 하던데 자라면서 많이 힘들었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언니 오빠들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형부가 아버지 빈자리를 대신해 주셨거든요. 오빠들도 마찬가지고요. 제 딴에는 무난하게 대답을 잘했다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인상을 쓰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난 지금 그쪽 형부나 오빠들이 부친의 부재를 메꿔왔다는 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게 흠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지금 이 자리가 입사 면접 자리는 아니잖아요. 난 고난을 잘 극복해왔다는 식의 자기 피아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쪽 집안이 과연 우리 집과 사돈이 될 만한 집안인지 그걸 따져보려는 거니까요.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왔으면서 자신의 흠이 결혼의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건가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아버님 말씀대로라면 제 의지나 노력에 상관없이 유복녀라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미 커다란 핸디캡을 안고 시작하게 된 거니까요. 그 순간 어린 시절 아빠의 부재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던 일과 친구 엄마들이 저를 바라보던 냉소적인 눈빛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형부와 오빠들 덕분에 아빠의 빈자리는 채울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빈틈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잊어왔던 서늘한 차별과 냉소가 하필 이 순간 제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을 줄은 몰랐기에 그 충격이 더했어요. 제가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자 예랑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아버지, 결혼은 우리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내 미래를 같이 할 여자를 외모만 보고 대충 골랐겠어요? 누구보다 깐깐하게 고르고 고른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도 하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끼어들어 한마디 하셨어요. 수십 년을 한 입을 덮고 산 부부 속도 모르는 판에 몇 년 사귄 걸로 어떻게 사람 됨됨이를 속속들이 하니?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사람을 면전에 두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모르는 소리 마라. 당장 쓴소리가 살아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법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집안에 사람을 들이는 중차대한 일이야. 겪어보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야. 달래 사람들이 자식 혼사 앞두고 상대 집안 형편이나 부모 직업 따지는 줄 아니? 뭣도 모르면서 아버지 말에 토를 달고 그래. 오늘만 해도 봐라. 평소 네가 네 아버지 말에 토 달고 달라든 적 있었니? 얘가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평생 가도 이런 일 없었을 거다. 이게 다 얘가 우리 집이랑은 연이 아니라는 증거야. 네가 지금은 눈앞의 목표가 결혼이다 보니 우리 허락받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나 본데 그러면 안 된다. 결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일단 머리 좀 식히고 네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예비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던 모양인지 물 한 잔 안 내주고 저를 돌려보내셨어요. 이제 결혼식장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던 우리 두 사람은 생각지 못한 예비 시부모님의 반대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댁에서도 환영을 받을 줄 알았던 저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이후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그동안 부족한 거 없이 살았기에 내가 유복녀라는 사실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30을 앞둔 나이가 돼서야 아빠가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럽고 창피한 일이라는 걸 깨달은 탓이었죠. 문제는 앞으로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되든 이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런 제 상황도 모르고 엄마는 제 결혼을 앞두고 가게 일을 그만두시겠다며 결혼식 올리기 전에 여행이라도 떠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이제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여생을 즐기고 싶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사는 동안 재미지고 좋은 거 다 하고 죽어야지. TV에서 보니까 스위스가 그렇게 멋지던데 수진이 너 결혼하기 전에 엄마랑 스위스 여행 안 갈래? 엄마는 뭐가 그리 좋은지 평소 하지도 않던 해외여행까지 가자고 조르더군요. 그런 엄마를 보니 나도 모르게 심술이 났어요. 난 지금 아빠 없이 자란 유복녀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겪어보지 못한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엄마는 그런 내 속도 모르고 마냥 들떠있으니 말이에요. 엄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신이 난 거야? 나 떠나보낼 거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아 죽겠어. 내가 지금 한가하게 엄마랑 여행이나 다닐 처진 줄 알아?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기분밖에 생각 안 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제 눈에서 그동안 꾹꾹 참았던 눈물이 터지자 엄마는 무척 당황하셨어요. 수진아, 너 무슨 일 있었니? 회사에서 일 있었던 거니? 아니면 네 시댁 어른들이 뭐라고 하셨어? 울지만 말고 말 좀 해봐. 한참을 꺽꺽대며 울던 저는 엄마한테 그날 예비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엄마 표정이 굳어버리더군요. 저는 그 표정이 어떤 건지 잘 알아요. 저희 엄마는 눈물을 참을 때 그런 표정을 지으신다는 걸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일찍 잠이 드셨죠. 다음날 제가 출근을 하는데도 엄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게 내심 마음에 걸려서 출근길에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오늘 시간 되면 엄마한테 좀 가봐. 내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나 때문에 엄마가 많이 속상한가 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언니의 물음에 할 수 없이 그간의 일을 언니한테 말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다른 말 없이 알겠다며 낮에 엄마한테 들르겠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내내 제 마음은 엄마한테 가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건 엄마 잘못도 아닌데 오히려 아빠를 대신해 생계를 꾸리시느라 고생한 건 엄마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는 자책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얘랑은 얘랑대로 제 눈치가 보였는지 옆에서 저를 풀어주려 노력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얘랑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성으로 대답만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죠. 며칠 뒤 주말, 저 때문에 속이 상한 엄마 마음을 풀어주려고 언니네 내외와 함께 엄마를 모시고 양평 두물머리로 드라이브를 가기로 한 참이었어요. 막 준비를 마치고 차에 오르려는데 얘랑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수진아, 약속 시간 1시간만 늦추면 안 될까? 엄마 가게 알바생이 가게 열쇠를 잃어버려서 가게 문을 열어주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었어? 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오늘 엄마 모시고 강촌으로 드라이브 가자고. 너도 알겠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너 진짜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딸 생각조차 없는 거야? 그러고 보니 며칠 전 엄마 일로 정신이 없을 때 얘랑이 옆에서 뭔가를 물었던 게 떠올랐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하고 대답을 했었는데 그게 드라이브 가자는 얘기였던 모양이에요. 아니야, 자기 놀래켜주려고 장난친 거야. 나 준비 다 됐으니까 시간 맞춰서 약속 장소로 갈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화를 끊고 엄마랑 언니 내외한테 일이 생겨서 양평에 못 가겠다고 말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약속 장소로 달려갔죠. 예비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가수가 강촌 라이브 카페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라이브 카페로 향했어요. 마침 손님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그 가수분이 사진도 같이 찍어주셔서 어머님은 기분이 많이 좋아 보이시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점수를 따볼 생각에 혼신의 힘을 다해 사진을 찍어댔고 그 결과물에 어머님도 많이 흡족해 하셨어요. 네가 딴 건 몰라도 사진은 좀 찍을 줄 아는구나. 에이, 이게 사진 찍는 기술 때문인가요? 어머님 미모가 워낙 특출나셔서 그런 거죠. 솔직히 실제 어머님 모습에 반도 안 담긴걸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사회생활 잘하겠다 얘. 어머님은 제 립서비스에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헤어질 때쯤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보니 네가 성격도 싹싹하고 어른 위할 줄도 아는 게 며느리 자리로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구나. 재우한테 얘기해놨으니까 둘이 상의해서 결혼 준비 시작해라. 우리 바깥 양반은 내가 어떻게든 마음 돌려볼 테니까.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잘할게요. 그때는 얘랑한테 무슨 얘기를 해놨다는 건지도 모른 채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해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회사에서 얘랑과 점심을 먹으면서 듣게 된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우리 막내가 사고를 쳐서 그거 수습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됐나 봐. 말로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 결혼 반대하신 것도 결혼 자금 대주실 여력이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아. 아, 그 자식은 하필 이럴 때 사고를 쳐서는. 어차피 우리 돈으로 하기로 한 거였잖아. 대학까지 보내주셨으면 됐지. 자식 결혼까지 부모님이 책임질 필요 있나? 그게 말이야. 문제는 동생이 낸 사고 수습을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내 돈도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아. 한 7천 정도 내가 보태드려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뭐? 그럼 집은 어떻게 구해? 가진 돈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풀로 받아야 할 판인데 막내 동생이 고등학생이라고 하지 않았어? 고등학생이 사고를 쳤으면 얼마나 큰 사고를 쳤길래 돈이 그렇게 들어가?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불법 도박이 극성이라네요. 얘랑의 막내 동생도 친구들을 따라 호기심에 용돈으로 스포츠 도박을 시작했는데 이게 돈을 좀 따게 되니까 돈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채까지 끌어다 도박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승률은 떨어지는 데다 빌린 돈의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붙어서 몇백만 원이 순식간에 몇 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는 자기 선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부모님께 이실직고를 한 거죠. 고등학생 막내 아들이 벌인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엄청난 규모의 빚 앞에서 예비 시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파로 저 역시 그렇게 되었고요. 자기 동생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나이도 어린 녀석이 할 게 없어서 도박을 해? 나도 그 소리 듣고 미치는 줄 알았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나 몰라. 아무튼 수진아, 내 동생 일로 너한테 피해줘서 미안해. 그래도 어쨌든 내 동생인데 빚은 갚아줘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 결혼은 좀 천천히 하는 걸로 하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덜컥 결혼식만 올렸다가는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 같거든. 남편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워둔 계획이 모두 허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집 문제는 우리 엄마한테 도움을 받아보겠다고 했어요. 저를 통해 시댁 사정을 전해 들은 엄마는 안 그래도 저 시집 보낼 돈을 따로 모아두셨다며 모자란 돈은 엄마가 보태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도 전할 겸 주말에 예비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처음 이 집을 찾아왔을 땐 물도 안 내주고 냉대를 하셨던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신혼집 구하는데 돈을 보태주기로 했다니까 태도가 확 변해서는 너무도 살갑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갈비찜까지 해주시면서 살뜰히 저를 챙기셨어요. 그날 집에 있던 대학생 시누이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딸이라 그런지 아버님한테 엄청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내내 딱딱하게 구시던 아버님도 딸의 애교 앞에서는 사르르 녹아서는 딸바보가 되셨어요. 그런 부녀의 모습을 보니 부럽기도 하고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더라고요. 예비 시댁에서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속이 허전한 거예요. 우리 아빠도 살아계셨으면 나를 무척 예뻐하셨겠지? 막내딸 씨 보내기 싫다고 사위감한테 괜히 곤조도 부리셨을지 몰라.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형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게는 아빠 같은 분이라서 형부 생각이 났거든요. 형부한테 술 한잔 사달라고 했더니 지금 어디냐고 물으시곤 슬리퍼 바람으로 당장 달려나오시더라고요. 형부랑 같이 동네 치킨집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는데
그제야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우리 처제가 술 사달라는 말도 다 하고 이제 정말 다 컸네. 처음 봤을 땐 내 허리밖에 안 왔었는데 말이야. 그때 처제가 초등학교 1학년 운동회 때였던가? 나랑 손잡고 달리기 하는데 내 손을 꼭 잡은 고사리 손에 그렇게 가슴이 떨릴 수가 없었어. 아빠 대신 형부 손을 잡고 달리는 이 아이가 가엾기도 하고 이 어린 게 분명히 가슴에 맺힌 것도 많을 텐데 내색 않고 씩씩하게 구는 게 너무 기특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난 처제를 내 딸이다 생각하고 살았어. 잘 커져서 고마워 처제. 아우 내가 늙었나 봐. 요즘엔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네. 처제 결혼식장에 내 손잡고 들어가는 거다. 알았지? 형부는 냅킨으로 연신 눈물을 찍어내면서도 제 결혼식 신부 입장 때 옆자리는 자기 차지라며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약속하라고 닥달하셨어요. 애초에 저도 형부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갈 생각이었지만 일부러 형부 약을 올리면서 큰오빠 손을 잡고 들어가겠다고 어깃장을 놓았죠. 그렇게 형부랑 맥주를 마시고 나니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처제, 잘 살아야 돼. 시댁이고 신랑이고 처제 힘들게 하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난 언제나 처제 편인 거 알지? 알죠. 아, 우리 엄마가 형부 반만 닮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우리 엄마가 내 친엄마 맞나 싶어요. 입학식 때도 한 번 안 오고 졸업식 때도 그렇고 내 결혼식 때는 올라나 모르겠네. 아, 가게 그만뒀으니까 이번엔 오겠네요. 이젠 가게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도 못 댈 테니까. 장모님이 그러셨던 건 처제에 대한 나름의 사랑 때문이었을 거야. 대? 아니 그렇게 딸을 사랑하면 중요한 날에는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부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막내딸 입학식 졸업식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 그런 거라고요. 제 말에 형부는 잠시 술잔을 내려다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장모님도 가고 싶으셨을 거야. 그런데 장모님이 가시면 처제 친구들이랑 엄마랑 많이 비교되고 그래서 처제가 마음 상할까봐 피하셨던 거지. 기억 안 나? 처제 어렸을 때 장모님 손잡고 밖에 나가면 할머니랑 손녀딸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다며.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대신 처제 데리고 다녔다던데. 그 말을 듣고 보니 기억이 났어요. 언젠가 엄마가 유치원에 저를 데리러 온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 엄마가 그걸 보고는 수진이 할머니세요? 라고 물어서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그때 제가 엄마한테 앞으로는 유치원에 찾아오지 말라고 울먹이면서 소리쳤는데 그 때문이었나 봐요. 엄마가 제 입학식과 졸업식에 오지 않은 건요.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엄마 탓을 했다니. 처제는 장모님이 쉬는 날도 없이 억척스럽게 돈을 버신 이유가 뭔 줄 알아? 혹시라도 어린 처제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시게 될까봐 한 푼이라도 더 벌어두고 가시려고 그러신 거야. 옆에서 오래 지켜줄 수 없다면 최소한 막내딸이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돈이라도 많이 남겨주고 가시라고 그러신 거지. 처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장모님이 일 그만두신 거 봐. 이제는 처제 옆을 지켜줄 사람이 생겼으니 안심이 되셨던 거지.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야. 그날 형부랑 맥주를 마시면서 나눈 얘기 덕분에 저는 가족들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의 부재로 가슴이 허할 틈 없이 엄마와 언니 형부랑 두 오빠가 늘 제 곁에서 빈틈을 채워주고 있었다는 걸요. 그걸 깨닫고 보니 그동안 잔뜩 굽어져 있던 어깨가 활짝 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도 더는 주눅든 채 저 자세로 굴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차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상견례 날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언니가 회사 근처에 일이 있어 왔다며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얘랑이랑 같이 나가겠다고 했더니 한사코 저 혼자 나오라더군요. 언니랑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언니가 제 눈치를 살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시댁 사정이 그렇게 안 좋니? 막내 시동생 문제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막내 시동생이 사고를 쳐서 그렇지 뭐. 얼추 다 수습됐다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수진아, 내가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너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온 거야. 너희 시부모님 말이야. 우리 그의 지점에 와서 대출 부탁을 하고 갔다나 봐. 네 형부가 널 좀 예뻐하니? 사돈지간이기도 하고 너 생각해서 어지간하면 해주려고 했는데 신용 등급도 그렇고 네 시아버지 경우는 직장도 없어서 대출이 힘든가 봐. 네 형부 돈이면 어떻게든 대출을 해주겠지만 은행 돈이잖니. 그래서 그이가 직접 대출 불가 연락을 해드렸는데 네 시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야. 이 정도 힘도 안 되는 사돈이라면 굳이 이 결혼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혹시 네 시댁에서 별말 없었니?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아니, 자기들이 뭔데 내 형부한테까지 그런 압박을 가하나 싶은 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당장 퇴근길에 얘랑과 함께 예비 시댁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평소랑 다르게 저를 대하는데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치 맡긴 돈 달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혼수에 예단비를 요구하지 뭐예요. 제가 아무 대답도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왜? 고작 이 정도도 힘드니? 그럼 니네 잘난 형부한테 부탁이라도 해보렴. 은행 부지점장까지 하는 양반이 처제 결혼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뭐? 정 못하겠다면 나도 더는 이 결혼 진행할 생각 없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상견례가 코앞인데. 수진아, 어지간하면 맞춰드리자. 어차피 혼수야 우리가 살면서 쓰는 거고 예단비는 반은 다시 돌려받는 돈이니까. 그러자 어머님이 버럭 소리치셨어요. 누구 마음대로 돌려줘? 주고 말고는 우리가 정하는 거야. 탐탁치 않은 며느리 받아주는 것만도 감지덕지지. 여기서 더 뭘 바라는 거냐? 우린 예단비 돌려줄 생각 없으니 그렇게 알아라. 안 그래도 이 결혼에 대해 회의를 느끼던 저는 어머님의 염치 없는 행동에 결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예단비는 언제쯤 보내줄 거니? 가능하다면 좀 빨리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다. 그건 안 되겠네요. 저는 예단비 안 드릴 거거든요. 뭐? 예단비를 안 주겠다니 너 정말 파혼이라도 당하고 싶은 거냐? 아니요, 파혼은 안 당할 거예요. 제가 먼저 파혼을 할 거니까요. 어머님,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 인간 대접도 받고 어른 대접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 팔아서 떼돈 벌 생각이셨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신혼집에 억대 혼수에 억대 예단비까지.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뭐가 부축해서 이런 돈을 싸매고 이 집에 시집을 와야 돼요. 이 집이 뭐 그리 잘난 집구석이라고. 어머님은 곧 신용불량자 될 상황이고 아버님은 직업도 없으시고 막내 아들은 18살밖에 안 된 놈이 불법 도박 중독자고. 누가 들어도 답 없는 집구석인데 미쳤다고 제가 이런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내 형부 찾아가 가당치도 않은 대출 요구나 하고 이젠 돈까지 구걸하니 저라고 뵐 수 있나요? 안 그래도 구질구질해서 마음 따란 와중에 이렇게 염치 없이 미친 요구를 하시니 내가 파혼해드려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 파혼하겠다고요, 제가. 뭐가 어쩌고 어째? 애비도 없고 시장에서 국수나 파는 애미 밑에서 자란 주제에 어디 잘난 척이야. 우리 집이 어려워지지만 않았어도 너 같은 걸 집안에 들이기나 했을 것 같아. 어디서 시건방이야. 어머님, 많이 쫄리시나 봐요. 이젠 대놓고 밑바닥까지 다 까시는 걸 보니까요. 네, 어머님 말대로 저는 아빠도 없고 시장에서 국수 파는 엄마 밑에서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구석은 사절입니다. 저도 안 오겠다는 어머님 며느리 짤이 올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여 누군가 오게 된다면 그땐 제발 인간답게 구세요. 너무 후져서 정이 확 떨어지니까요. 재우씨,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 그래도 자기 말 듣고 회사에 우리 사귀는 거 알리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회사에서도 친한 척은 하지 말자. 그렇게 저는 파혼 선언을 하고 예비 시댁을 나섰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지 뭐예요. 저희 엄마 건물 1층에 새 들어있는 세입자가 반년 가까이 월세도 밀리고 보증금도 다 까먹었는데 가게를 안 비운다고 해서 엄마랑 같이 찾아갔는데 글쎄 그 가게 주인이 전 예비 시어머니지 뭐예요. 아니 네가 여긴 왜 왔니? 왜?
내 아들 못 잊어서 이제라도 사과하러 온 거냐? 그런 거라면 그 사과 안 받을란다. 그러니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이게 왜 아주머니 가게예요? 보증금도 다 까먹었고 월세까지 밀려있는데 건물주 가게지. 이 건물 우리 엄마 거예요. 세입자로 들어온 지 3년이 넘도록 월세 한번 제때 낸 적 없는 세입대가 있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그게 아주머니였다니. 뭐? 아주머니? 너 말 다 했어? 어따 대고 아주머니야? 그럼 아주머니를 아저씨라고 불러요? 이젠 우리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돈 싸들고 오는 호구 며느리를 아직도 못 구한 모양이죠? 난 또 그렇게 우리 집 무시하며 잘난 척을 하길래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가 했더니 시장에서 국수 팔아 번 돈 우리 엄마 건물 세입자였네요. 뭐 이제는 그나마도 강제집행 당해서 내쫓기게 됐지만요. 엄마 이럴 줄 알았으면 계약기간 끝났을 때 바로 내보낼 걸 그랬어. 괜히 마음 약한 우리 엄마가 온정을 베푸는 바람에 이 사람들 좋은 일만 시켜줬잖아. 엄마 이 사람이 나 아빠 없다고 구박하고 엄마가 시장바닥에서 국수 판다고 무시했던 재우씨 엄마야. 그 말에 엄마는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길게 말할 거 없다시며 언제까지 가게를 비우라는 최후 통첩을 하시곤 뒤도 안 보고 가게를 나오셨어요. 전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엄마를 보고는 달려나와 몇 달만 말미를 달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그 말이 먹힐 리가 없었죠. 자신이 오랜 세월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를 한 탓에 세입자 사정 다 봐주고 월세도 싸게 내놓고 월세가 밀려도 닭달 한 번 안 했던 엄마지만 내 자식 눈에서 눈물 뺀 인간한테는 일말의 동정도 베풀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일주일 뒤 전 예비 시어머니가 하던 등산복 매장은 깔끔하게 비워지고 말았어요. 그 후에 그 집 소식은 들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얘랑 내 집이 지방 어디로 이사를 가서 얘랑이 입사 동기 집에 얹혀 지낸다고 하더군요. 얘랑을 생각하면 안 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내 부모 무시하던 걸 생각하면 아주 쌤통이다 싶더라고요. 주는 대로 받는다는 말이 그런가 봐요. 저도 사람한테 잘하며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경기도에 사는 여성이에요. 저는 6개월 전쯤에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됐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파혼한 거라고 해야겠네요. 사실 많지 않은 나이에 파혼이라는 걸 하게 되니 어째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친구들이나 일 관련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왔어요. 다들 제가 남친과 사귀다가 헤어졌다고만 생각하고 있죠. 저는 구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퇴근 후에 틈틈이 웹소설을 써서 올리다가 독자 수가 늘고 정식으로 연재 제의를 받아 공무원을 그만두고 작가가 됐어요. 하지만 연재를 했다고 해도 처음부터 수입이 썩 좋은 건 아니라서 근처 아파트 단지의 공부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글을 썼어요. 그래도 갈수록 구독자도 늘고 다른 작품도 연재하게 됐고 차츰 수입이 안정되고 웹소설로만 생활이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공부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저는 한 1년은 버텨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년이나 시간이 단축된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공부방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하니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선생님은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아휴, 우리 김 선생이 애들 마음도 잘 알고 성실하게 잘 가르쳐줘서 좋았는데 뭐 취직이라도 한 거야? 공무원 그만뒀다더니 다시 공직으로 간 건 아닐 테고. 네, 그냥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게 돼서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 좋은 일로 관둔다는데 섭섭하지만 어쩌겠어.
내가 정말 아쉬울 때 한 번씩 부르면 안 될까? 너무 바빠서 힘들 때는 좀 도와줘. 네, 그럴게요. 연락 주세요. 저는 그 선생님의 부탁을 뿌리칠 수는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생활하는 데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웹소설 작가라는 건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 게 알려지면 오히려 글 쓰는 데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선배 작가님들 조언이 있어서 되도록 알리지 않으려고 했죠. 제가 웹소설 작가라는 걸 아는 건 같이 근무했던 곳의 동기 한 명과 엄마, 그리고 아주 가까운 지인 몇 명뿐이었어요. 물론 저는 제가 글을 쓴다는 게 너무 좋고 제가 드디어 글만 쓰면서도 생활이 된다는 점이 참 뿌듯했어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느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 동기를 만났어요. 바로 제가 웹소설 작가라는 걸 알고 있는 그 동기였어요. 제가 동기한테는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서로 얘기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웹소설을 쓴다고 했고 그 동기는 놀라면서 제 웹소설을 찾아보고 독자가 되어주었죠. 그럴 때에는 왠지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그런데 동기가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인사해. 여기는 최동식. 나랑 같은 대학 나왔고 지금은 중소기업에 다녀. 동식아, 네가 그렇게 만나고 싶다던 그 웹소설 작가다. 본명은 김유미. 안녕하세요. 정말 영광입니다, 작가님. 저 작가님 작품 너무너무 좋아해서 맨날 읽고 또 읽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다는 작품도 너무너무 기대 중이에요. 동식이 애가 유미 씨가 쓴 소설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그 작가 안다고 하니까 어찌나 만나게 해달라고 조르는지. 결국 여기까지 따라 나온 거 있지? 말도 없이 사람 달고 나와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뭐 쑥스럽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다. 안녕하세요. 저도 반가워요. 제 작품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제 작품을 읽는 독자를 처음 만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 사람은 그날 저희가 먹은 걸 모두 자기가 계산했고 저한테 필명으로 사인까지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번만 더 자기를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절대 진상 아니고 이상한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작가님 침을 보고 제가 심쿵해서 어떻게 안 될까요? 저는 싹싹하고 말도 잘하는 그 사람이 싫지 않았기에 알겠다고 했어요. 어쩌면 그때부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남자는 신이 나서 저와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고 돌아갔고 저희는 며칠 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카페에 도착해 있던 남자가 어떤 사람하고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취향 아니면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돼요? 별로라니, 허접하다니. 그러는 댁은 글 써봤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쪽이 뭔데 제 감상평 갖고 난리예요. 대충 상황을 보니 남자는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던 두 여자가 웹소설 이야기를 하다가 제 웹소설이 별로고 전개가 허접하다는 둥 마구 비평을 하는 걸 듣고 열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얼른 카페에서 끌고 나와 조금 떨어진 곳에 음식점으로 데려갔어요. 그 사람들은 제 소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동식 씨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을 내세요? 아니, 남이 열심히 쓴 걸 그렇게 입으로만 나불나불 쉽게 말하잖아요. 그 소설을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도 있고 그걸 쓰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작가님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심으로 흥분해서 씩씩대는 그 남자에게 저는 그날 맛있는 밥을 사주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제 눈에 참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답례로 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회차들까지 남자에게 파일 통째로 보내주기까지 했죠. 제 소설을 위해 진심으로 화를 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분도 좋고 든든하기도 했거든요. 그날을 시작으로 저와 남자는 사귀게 되었어요. 남친은 제 소설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고 1호 독자였어요. 유미야, 이번 편 진짜 너무 재밌더라. 이걸로 사람들 확 뒤집어지겠던데? 완전 잘 나왔어. 그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주면 좋겠는데 나 그 화 쓰면서 정말 힘들었거든. 내 말 믿으라니까. 내가 웹소설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 이런 건 내 눈이 정확해. 정말 남친의 말대로 그 화의 반응은 꽤나 좋았고 독자들도 많아져서 끝날 때까지 탄력을 받아 연재 시작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그 무렵 저는 차기 작가와 함께 또 다른 글을 구성 중이었어요. 남친과 만난 지는 6개월이 됐고요. 딱 6개월이 되는 날 남친은 이것도 기념이라며 저를 불러내더니 정말 고전적으로 장미꽃다발과 반지를 가지고 와서 제게 청혼을 했어요. 유미야, 우리 결혼하자. 너랑 나 둘이 열심히 벌면 어떻게든 먹고 살지 않겠어? 네가 지금보다 더 잘 나가는 작가가 된다면 더 좋고 아무튼 그런 것보다 우리 같이 있으면 서로도 힘도 나는 것 같고 좋잖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사실 나는 결혼은 좀 더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동식 씨라면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래, 우리 결혼해.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아빠가 중학생 때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계시거든요. 저 대학까지 보내시느라 정말 열심히 사셨고 제가 취직을 하고 나서야 겨우 한숨 돌리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제 결혼 때문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친은 양쪽 집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은 받아야 된다며 불만을 표시했어요. 요즘 부모들 도움 안 받고 어떻게 집을 마련하고 다 감당해. 왜 주신다는 걸 받지 말자는 거야. 유미 너 정직하고 성실한 거 좋은데 사람이 좀 야가야 잘 사는 거야. 우리 버는 거 뻔한데 무슨 자존심이야. 자존심 같은 거 아니야. 부모님 우리 키우시느라 지금까지 고생하신 걸로 됐지. 우리 둘이 살기 위한 예식에 부모님 돈 끌어들이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경제생활 하잖아.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형편 되는 만큼 그거에 만족해서 하면 되잖아.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하자. 부모님들 부담 주지 말자고. 저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걸 알고 있었기에 필사적으로 반대했고 남친은 할 수 없이 제 뜻을 받아들였어요. 혹시 알아? 내 다음 작품이 대박나서 돈 많이 벌게 될지. 좀 섭섭한 게 있어도 우리 두 사람 힘으로 하나씩 해내자. 에휴, 그렇게만 된다면 왜 안 좋겠냐? 그거 생각보다 더 어렵다며. 괜히 헛꿈꾸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되는 일만 얘기해. 일단 결혼 얘기는 유미 네 말대로 진행하기로 하자. 저는 생각보다 냉정한 남친의 말에 속으로 헉했지만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었기에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갔어요. 진짜 속마음은 제가 잘 될 수도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것 같아 살짝 상처받긴 했지만요. 어쨌든 저희는 두 사람이 결혼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에 맞춰 결혼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엄마가 집을 사기당한 거였어요. 엄마, 집을 왜?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그래도 유미나 결혼하고 나서 비상금이라도 주고 싶어서 돈을 어떻게 구할까 궁리했거든. 살다가 무슨 일 생길지 안다고 네 돈 탈탈 털어 결혼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엄마가 다만 몇백이라도 주고 싶었어. 근데 부동산 업자라는 사람이 우리 집 담보로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준다길래 덥석 사인했는데 그게 사기였대. 아,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유미야, 어떡하니? 우리 집 어떡해? 저는 눈앞이 아찔하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피해자는 엄마 말고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들 단체로 고소를 하려고 움직였지만 이미 그 사기꾼은 야반도주로 한국을 떠나서 동남아시아 어디론가 가버려서 당장 돈을 되찾기는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리에 누워버렸고 저 역시 스트레스 때문에 글이 잘 써지지 않아서 잠시 손을 놓아야 했어요. 미리 써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연재는 한 달 정도 문제 없었지만 새 작품은 진도가 나가지 않게 되었죠.
엄마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위궤양에 섬유 근육통이라는 좀처럼 보기 힘든 병까지 얻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고요. 이런 경우는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나아지는데 연세도 있으셔서 큰 주의가 필요해요. 옆에서 잘 보살피시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오셔야 돼요. 위궤양이야 약으로 다스릴 수 있는데 섬유 근육통 약은 항우울제가 대부분이었고 어떻게 나을 수 있는 건지도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아파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시면서 제 걱정만 하셨어요. 우리 유미 결혼 준비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집만 돼서 어떡해?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일해. 엄마 금방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나 연재할 거 아직 많아서 좀 더 이따 일 시작해도 돼. 엄마는 얼른 나을 생각만 해. 저야 결혼하면 살 집이 있고 지금도 원룸에 사니 괜찮았지만 엄마는 당장 갈 곳이 없다는 게 너무 막막했어요. 그러다가 혼자 사시는 엄마 친구분이 당분간 와 있으라고 해서 제 좁은 원룸에 있던 엄마는 거처를 옮기셨어요. 유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여태 살아보니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 어떻게든 방법이 생길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말하는 게 염치 없지만 정말 그래. 그러니까 너는 너 할 일해. 알았지? 엄마는 친구 집에 가면서도 제 걱정만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이 일을 아는 건 제가 연재하는 곳의 피디님과 남친밖에 없었고 그래도 저를 걱정해주는 건 남친이더라고요. 아니 그때에는 저를 걱정해준다고 믿었다는 말이 맞겠네요. 아무튼 제가 엄마 옆에 있느라고 남친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하며 엄마는 어떠신지, 저는 일은 할 수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꼬박꼬박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돌아오는 주말 저녁에 남친을 만나러 갔어요. 아마 엄마 일이 터지고 보름도 더 넘어서였던 것 같아요. 미안해. 나 때문에 웨딩 플래너 만나기로 한 약속도 취소해서 같이 집 보러 다녀야 되는데 내가 경황이 없네. 일이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에이, 이게 보통 일이야? 이 정도 큰일 아니어도 집안에 무슨 일 생기면 마음이 무겁고 심란하기 마련인데 사기를 당해서 집이 없어졌잖아. 난 충분히 이해해. 고마워 동식씨. 이렇게 내 입장 알아주니 너무 든든하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지금 네가 결혼식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닐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엄마도 편찮으신데 옆에 있어야 되잖아. 또 일도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결혼을 좀 미루는 게 좋다고 생각해. 솔직히 엄마 아프셔서 누워 계시는데 너는 결혼한다고 부산 떨며 다니는 것도 좀 아니잖아.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마음도 좀 안정되시면 그때 다시 날짜 잡아도 될 일이야. 우리 부모님이라고 사돈댁 힘드신데 억지로 결혼한다고 하면 마음이 편하시겠어? 정말? 결혼을 미루자고? 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혹시 마음이 변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양가 부모님이 마음 편하게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을 때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 지금은 어머니 몸 추스르는 거에만 신경 써. 너도 그게 좋잖아. 듣고 보니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희는 일단 결혼을 다음 해 정도로 미루고 지금과 비슷한 시기에 결혼 날짜를 다시 잡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엄마의 처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됐어요. 지금 같으면 남친과 결혼을 하더라도 남친이 우리 집 상황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도 언제까지 친구분 댁에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엄마 친구가 혼자 지내신다고 해도 남의 집인데 마음이 편하실 리 없으시겠죠. 그리고 저 역시 이제는 원고 비축량이 떨어져서 작업을 다시 해야만 했어요. 물론 결혼을 미루기로 해서 당분간은 쓸 돈이 있었지만 엄마 병원비에 재상을 빌릴 생각하니 그것도 얼마 안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저는 먼저 지금 연재 중인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쓰는 데에 집중하기로 하고 일에만 몰두했어요.
엄마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자 만날 때마다 자꾸 캐물으셨고, 저는 결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엄마가 자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미룬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엄마 건강이 좀 더 나아지면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겨우 정신 차리실 만한데 제가 결혼 연기했다고 하면 또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서요. 섬유 근육통에는 스트레스가 가장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제 결혼 연기 소식에 무척 속상해 하셨어요. 아니 뭘 식을 연기하기까지 해. 그것도 1년이나. 엄마는 아무리 몸 안 좋아도 너 결혼하는 날만큼은 어떻게든 일어나서 갈 수 있다고. 네 남친도 만날 수 있고 상견례도 나갈 수 있는데. 아니 결혼이라는 게 어디 마음먹기 쉬운 일이라니? 이렇게 결정했을 때 진행해서 식장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쩌자고 그랬어. 아휴, 이게 다 내 죄다. 엄마가 네 앞길을 막았나 봐. 정말 나 때문에 못 산다. 아니야, 꼭 그래서만은 아니고 엄마 얼른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나오는 게 좋잖아. 그리고 나도 엄마가 마음 편하게 나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런 결혼 하고 싶다고. 사실 비상금도 넉넉하지 않은데 덜컥 결혼부터 해도 되나 그런 생각 있었어. 이참에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놓고 결혼하면 더 좋지 싶어. 네 남자친구도 그러자고 한 거야? 그렇게 하자고 했어? 물론이지. 동식 씨는 내 말이라면 무조건 찬성하잖아. 저는 남친이 먼저 결혼식을 미루자고 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더 속상해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남친이 우리 집 상황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발을 빼려는 게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엄마가 걱정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를 했고, 저는 제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따금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생기는 건지, 우리 엄마처럼 착하신 분이 왜 사기를 당한 건지, 하늘이 원망스럽고 팔자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 별별 심파스러운 생각들이 떠올라 우울해지고 가라앉기도 했지만, 감정에 파묻히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낫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는 남친과 만나는 것도 최대한 미루고 일단 연재 분량 작업을 마무리하고 신작 기획을 다듬고 시놉시스도 다시 재정비한 다음에 앞에 15화 분량을 미리 써놓았어요. 그뿐 아니라 그 다음 작품의 시놉시스까지 써서 그 두 작품을 제가 연재하는 곳에 PD님한테 보냈어요. 그러는 동안 남친과는 주로 문자로 대화를 했고 2번 정도 만나서 저녁만 먹고 헤어졌어요. 제 머릿속에는 엄마와 작품 이 2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친과 있는 시간이 아주 즐겁게 느껴지지도 않더라고요. 남친도 제 근황만 물어보고는 밥을 다 먹으면 어서 들어가라고 등을 떠밀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하던 연재가 마무리됐을 때였어요. 제 담당 PD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작가님, 연재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 주셔서 감사해요. 작가님 좀 쉬셔야 되는 건 아는데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일단 이번 연재 끝난 작품이 중국하고 동남아에 소개가 될 것 같아요. 중국은 확실하고 동남아는 지금 얘기가 오가는 중인데 꽤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보내주신 새 작품 2개 있잖아요. 그중 하나는 3개월 정도 후부터 연재 시작했으면 해요. 대신 저희만 독점하는 걸로 계약서를 썼으면 하거든요. 물론 그에 맞는 계약금과 배분을 정할 거고요. 일단 한번 회사에 나오시면 좋겠는데 언제 시간 되세요? 저는 제 작품이 해외에서 연재된다는 소식에 너무 놀랐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죠. 게다가 새 작품도 계약을 하자고 하니 어안이 벙벙했어요.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고 회사로 갔어요. 작가님, 저희 동남아 계약 됐어요. 이게 중국 쪽 계약서이고 여기 왼쪽이 동남아 거예요. 먼저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걸리시는 거 없는지 확인하시고 사인해주세요. 그렇게 동남아 진출 계약서까지 확정한 다음에 PD님은 새로운 계약서를 내미셨어요. 이거는 새 작품에 대한 계약서예요. 저희가 독점할 거고요. 다른 데에 서비스 되지 않는 만큼
저희 쪽에서 기존보다 계약금 더 높게 책정했어요. 물론 배분도 전보다 작가님이 더 받으실 거고요. 이 작품도 빠르게 해외에 접촉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온만 주신 새 작품 있잖아요. 그것도 준비되시는 대로 앞에 15회차 정도 보여주세요. 내용이 재미있어서 위에서 빨리 진행하기 원하세요. 마치 한번 출발한 기차가 레일 위를 점점 빠르게 달리듯 제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저는 이 정도면 제 결혼 자금에 손대지 않고도 엄마 병원비와 생활비도 다 충당이 되겠다는 생각에 한시름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니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대박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공부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곳 원장님이 저를 너무 잘 봐주셔서 증권가에 다니는 동생한테 들었다며 주식 정보를 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여윳돈이 있어서 그냥 10년은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원장님이 말씀하신 주식을 좀 사두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 상한가를 치더니 더는 오를 데가 없구나 싶을 정도로 완전 대박이 난 거였어요. 저는 그 주식을 판 이익과 중국과 동남아 계약까지 하면 엄마한테 작은 빌라는 얻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주식을 팔았고 제 통장에는 전에 본 적 없는 큰 돈이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공부방 원장님한테도 감사하다는 전화를 드렸어요. 솔직히 그저 손해만 안 보면 된다는 마음으로 샀던 건데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원장님. 아우, 뭐가. 이게 다 김 선생이 착하니까 복을 받는 거야. 그 돈으로 뭐 할지 생각은 해봤어? 또 투자해야지. 아, 실은 저희 엄마 집을 사드리려고요. 저는 그러면서 그간 엄마한테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 세상에, 어디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대. 어머니 너무 힘드시겠다. 그것 때문에 병까지 얻으시고. 있잖아 김 선생, 나 아는 언니가 부동산 하거든. 내가 그 언니한테 좋은 방 나온 거 있는지 물어봐 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꼭 좋은 집 살 수 있을 거야. 김 선생도 앞으로 더 잘 될 일만 있을 거고. 이런 효녀가 잘 되지 않으면 누가 잘 되겠어. 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원장님. 제가 원장님 덕을 너무 많이 보네요. 아휴, 나도 김 선생 덕에 학생들도 많이 오고 집안일까지 이것저것 덕본 거 많다고. 사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원장님이 집안 청소나 자녀들 때문에 힘드시면 시간을 내서 더 봐드리고 청소도 대신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도 놀랐고 감사하기만 했어요. 얼마 안 돼서 원장님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며 만나자고 하셨어요. 부동산에서 소개한 집은 2개였는데 하나는 입지가 좋은 빌라였고 다른 하나는 평수가 작은 아파트였어요. 이 빌라는 지은 지 얼마 안 되긴 했어도 여기가 또다시 재개발될 수도 있어서 그때는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팁을 주시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저는 그 빌라를 계약하고 돌아와 엄마에게 계약서를 보여드렸죠. 아니, 이게 무슨 계약서야? 내 이름이네? 어머, 이거 집이잖아. 유미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계약했어? 엄마, 나 내 작품 중국이랑 동남아에 팔았어. 그리고 다음 작품도 전보다 돈 더 많이 받고 계약했고 그 다음 작품도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하니까 나 이제 진짜 잘 나가려나 봐. 그니까 엄마 이제 이사 준비해. 어머 세상에 유미야, 엄마가 이 집을 어떻게 받아? 이거 계약을 해도 네 이름으로 했어야지. 엄마가 이 집을 어떻게 받아? 아우 엄마가 일부러 사기당한 거 아니잖아. 사기친 놈이 나쁜 거지. 당한 사람이 무슨 죄야? 그런 걸로 죄책감 갖지 마. 그리고 엄마 그동안 나 키워주느라 많이 애썼잖아. 아빠 없이 종고생했어? 엄마 이 집 받아 마땅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아우 유미가 효녀다. 어쩜 저렇게 똑부러지고 이쁜 딸을 낳았어? 부럽다 얘. 잔말 말고 얼른 이사갈 준비나 하고. 라며 엄마 친구분은 장난기 섞인 말투로 엄마에게 말했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너무 고맙다 유미야.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는 엄마 이사 준비를 시작했고 새 집에 들어갈 가구랑 가전제품을 고르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제 상황이 너무 믿기지 않고 기쁜 나머지 남자친구는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어요. 남친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그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다음날 저녁 만나기로 했고 만나자마자 남친은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표정 많이 밝아졌네. 어머니 많이 나아지셨어? 그게 이번에 연재 끝난 작품 중국하고 동남아랑 계약했어. 그리고 다음 작품들도 계약했고 뭐 그런 거에 좀 행운이 더해져서 목돈이 생겼거든. 그래서 엄마 빌라 사드렸어. 이제 우리 엄마 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다고. 제 말에 남친은 표정이 싹 변했어요. 저는 남친도 잘 됐다며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러는 거였어요. 야, 뭐? 집을 사드려? 엄마한테? 그거 명의는 누구로 했는데? 명의야 당연히 우리 엄마 이름으로 했지. 야,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일을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할 수 있어? 펄펄 뛰는 남친의 표독한 목소리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전에는 들어본 적 없이 찬바람이 쌩쌩 도는 목소리였거든요. 아니, 내가 우리 엄마 집 사드리는 걸 너한테 얘기해야 돼? 이건 그냥 우리 집 문제잖아. 그래서 내가 결정해서 한 거야. 그거 대출금은 결혼하면 네가 번 거 내가 번 거 공동재산 되는 건데 그 대출금을 우리 재산으로 갚겠다는 거잖아, 너. 근데 그게 나한테 말할 일이 아니라고? 와, 진짜 기가 막혀서. 저는 열을 내며 심하게 흥분한 남친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어요. 그런 게 아니야.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야, 됐어. 나 너한테 코 끼워서 짐 떠맡을 생각 없으니까 너 혼자 그 대출금 갚든 똥을 싸든 너 알아서 해. 나 사실 오늘 너 보자고 한 거 헤어지자고 하려던 거였어. 뭐 끝까지 좋은 인상 남기고 싶어서 큰 소리 안 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2판 4판이야. 와, 진짜 하마터면 코 끼워서 인생 조질 뻔했네. 웹소설 작가라고 하길래 뭐 늙어서 일 안 해도 저작권 있으면 돈 좀 들어오는 게 있겠다 싶었는데 이건 뭐 콩가루 집안에 대책도 없고 네가 지금 중국하고 동남아 계약했다고 그런 행운이 또 찾아올 줄 알 수 없는 건데 그 돈을 홀랑 네 멋대로 써버려? 이건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뭐? 헤어지자고? 그럼 파혼하자는 거야? 야, 뭐 거창하게 파혼식이나.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기로 했어. 예식장을 예약했어. 부모님 상견례를 했어. 그냥 깨지는 거지. 너 정말 진심이야? 그러고 싶어? 처음에는 네가 내가 좋아하는 웹소설 작가라길래 환상도 있었고 네 외모도 반반해서 남들 보여주기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근데 뭐 이건 알면 알수록 허울만 좋고 실속이 없어. 게다가 멍청한 엄마 뒤치다꺼리 한다고 지 인생 꼬라박고. 내가 그런 집에 미쳤다고 호구 접히냐고. 야, 너 지금 우리 엄마 멍청하다고 했어? 말 다 했냐고. 그래, 말 다 했어. 대체 어떤 정신머리면 그런 사기를 당해서 집을 말아먹냐고.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돈 좀 들어왔다고 그걸로 집을 계약해? 이름은 엄마 이름으로 하고? 너 평생 그렇게 엄마 뒤나 쫓아다니며 인생 쪽날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우리 둘 살 집을 계약하고 어머니는 어디 시골 공기 좋은 데로 모셔도 될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 내가 엄마 집 사준 게 싫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오늘 헤어지려고 했더니 그것도 이유가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어쨌길래 그렇게까지 말해? 내가 결혼 왜 미루자고 했겠냐? 네 입에서 그럼 우리 헤어지자 이 말 들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넌 진짜 눈치 밥 말아먹었더라. 내가 그 정도로도 안 만나고 문자도 점점 줄고 하면 마음 떴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사실 처음에는 니네 집 상황 돌아가는 거 봐가며 정말 내년에 결혼할까도 생각했어. 그래서 일일이 문자도 하고 전화해서 너랑 어머니 어떤 짓이 확인도 했고. 그런데 영 답이 안 보이더라고.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건 확실히 해야지. 내 인생이 걸린 일인데 안 그래? 너는 계속 병원비 생활비 때문에 방에 처박혀서 일만 하니 내 앞날이 뻔하다 싶더라. 이거 잘못하면 내가 폭탄 또 안겠더라고. 그래서 헤어지려고 한 건데 내 결심에 쐐기를 박아줘서 정말 고맙네. 지금 네가 한 말들 다 진심이지? 헤어지는 것도? 그럼 내가 비싼 밥 먹고 헛소리 하겠냐? 나 그런 거 제일 싫어해. 밥 축내는 거. 그래서 너한테 정 떨어졌어. 어차피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양반 왜 집을 사주냐고.
돈 좀 생겼다고 그렇게 철없이 홀라당 쓰는 널 뭘 믿고 결혼해? 그래도 너한테 고마운 건 네 덕분에 웹소설 작가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는 거다. 그건 참 고맙다. 정말 뭐 대단히 돈 버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글 쓴다고 궁상이나 떨고 어디 마음 놓고 나가서 놀 시간도 없고 생활감 없는 그런 사람하고 왜 살겠냐? 끝이야 끝. 너 누구 만나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혼자 살아. 니네 멍청한 엄마랑 부둥부둥하고 살라고. 괜히 다른 남자 인생까지 망치지 말고. 내 얘기는 여기까지다. 그럼 다시는 만나지 말자. 라며 일어나는 남친에게 저는 보여줄 게 있다고 잠깐 앉으라고 했어요. 남친은 전에 없이 눈동자를 희번뜩거리며 여전히 씩씩댔어요. 저는 화를 내서 참으며 제 핸드폰으로 통장 내역을 확인시켜줬어요. 이게 내가 중국에서 받은 계약금이고 이게 동남아, 그리고 이게 내 다음 작품 계약금이야.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컸는지 남친은 움찔하더군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 통장 잔액. 제 잔액을 보자 남친은 놀라서 제 핸드폰을 뺏어가려더군요. 저는 남친이 가로채기 전 잽싸게 팔을 걷었어요. 야, 그거 공이 몇 개야? 내가 잘못 봤나? 잘못 본 거 아닐 거야. 네가 궁상 맞고 생활감 없다고 한 내 통장 잔액. 내가 중국하고 동남아에서 받은 계약금 합친 거 지금 네 1년 연봉보다 높을걸? 너 뭔 짓 했냐? 계약금은 그렇다 치고 남은 돈은 뭐야? 그건 내가 주식해서 번 돈. 나랑 친한 분이 투자 정보를 주셔서 예전에 묻어둔 게 있었거든. 그게 지금 대박 쳐서 엄마 집 사느라고 팔고 이만큼 남은 거야. 그럼 너 그 집은 대출로 산 게 아니야? 그래, 네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네. 그게 내가 방에만 처박혀서 글만 쓴 나한테 하늘이 내려준 상이라고 생각해. 헤어지는 마당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보여는 주고 싶었어.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번에는 남친이 얼른 제 손을 잡더군요. 야, 잠깐만 좀 앉아봐. 이제 할 말 다 했어. 서로 볼 일 없는데 뭘 앉으래. 야, 이걸 먼저 보여줬어야지. 네가 집 얘기 먼저 하니까 내가 순간 너무 흥분해서 그랬잖아. 흥분도 했겠지만 그게 네 진짜 본 모습이던데. 네가 감추고 있던 마음까지 다 보여줬잖아. 너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사람을 속이냐? 그건 너도 마찬가지지. 왜 이런 계약을 하고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연락 한 번을 안 해. 그러니 내가 네 사정을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래, 이제 다 알았으면 됐지? 나 간다. 저기 유미야, 내가 아까 성급했어. 우리 결혼해. 하자. 저는 진짜 푸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 투명하고 뻔한지 진짜 웃음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도 크게 오래 웃으니까 남친은 주변을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얼굴까지 벌개졌고요. 야, 왜 그래? 뭐 때문에 이렇게 웃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다. 좀 전까지는 생활감이 없네, 궁상 맞네, 그러면 끝이라더니 통장 보고 다시 결혼하자고? 와, 내가 진짜 이런 인물을 현실에서 보다니. 다음에 쓸 소설에 너 같은 인간 꼭 넣어야겠다. 유미야,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우리 그동안 사귄 시간하며 서로에게 투자한. 시끄러 이 새끼야. 라며 저는 남친의 뺨을 철썩 때려버렸어요. 뭐? 감히 우리 엄마한테 멍청해? 곧 돌아가실 양반? 쓰레기 같은 새끼. 너야말로 그 더러운 인격 다른 사람한테 묻히지 말고 혼자 찌그러져서 살아. 너랑 보냈던 시간? 그게 어떻게 투자니? 너는 매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 본데 난 아니야.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순간 진짜 너랑 만났던 그 시간들하며 내가 너한테 미리 내 소설 회차들 보여준 것까지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과거에 나한테 돌아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다. 나는 처음에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했는데 너랑 결혼하지 말라고 우리 아빠가 하늘에서 꾸미신 일인가 봐.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왔는데 남친은 얼른 저를 쫓아왔어요. 유미야, 미안해.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나 여전히 네 소설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해. 그러니까 나 누구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너무 성급했어.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하다. 저는 제 앞에서 싹싹 빌며 고개를 숙이는 남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꺼져 이 자식아. 넌 우리 엄마를 모욕한 순간 끝났어.
제가 자리를 뜨고도 남친은 한동안 망연히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친이 보였거든요. 그러더니 아주 지 머리를 쥐어 뜯으며 길거리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고 발을 고르고 난리더군요. 저는 이 사실을 엄마가 이사한 후에 말씀드렸어요. 있는 그대로를 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 남친이 저한테 못되게 말한 것만 간략하게 전달했죠. 아니 이 썩을 놈이 감히 남의 귀한 딸한테 뭐라고? 방구석에 처박혀? 궁상? 잘했다 유미야. 그딴 놈 너랑 살 자격 없어. 결혼해서도 네 속만 썩일 게 눈앞에 훤히 보인다. 나쁜 자식 같으니라고. 엄마가 씩씩대며 화를 내는데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남친은 저한테 연락도 하고 접촉을 시도했지만 저는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이사까지 하면서 남친과는 영영 이별을 했답니다. 저는 지금 제 작업실까지 얻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누구 만나지 않고 신나게 제 일 하면서 엄마와 즐겁게 살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